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이번 주가 그러고 보면 또 1월이 중순으로 들어가는 그런 주가 됩니다. 한 해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담배 끊어야지 금연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새해 다이어트 계획만큼이나 금연 꿈꾸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요. 요즘은 이 금연 결심이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니까 이 흡연자 중에서 한 달 안에 담배를 끊겠다, 금연하겠다 한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30대에 가서는 이게 한 자릿수라고. 그래요. 근데 새해 다짐, 새해 결심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1월이니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밝고 활기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닝픽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먼저 이 K푸드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한국의 라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5억 달러를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통상 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막판 협상에 나서는데요. 교섭이 결렬될 경우 내일부터 총파업이 예고돼 한파 속 출퇴근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미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14일로 점쳐지면서 국내 증시를 뒤흔들 변수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네 번째는 AI 확산으로 민간 채용이 위축되는 가운데 이 공무원 처우 개선 기대까지 겹치면서 공무원을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 다시 늘어 노량진 학원가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저출산으로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딜레마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들어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이슈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증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코스피 5천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올리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폭발적인 코스피 랠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번 주에는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된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요. 판결은 이번 주 후반 14일이 유력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패소하면 관세는 바로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경제긴급권한법, 이 IEEPA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만약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하더라도 다른 법을 적용해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반적인 주장이고요. 연방대법원이 만약 위법 판결을 내리게 되면 관세의 정당성이 약해져 국내외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나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에 시장에는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세 판결이 14일이면 내일 모레예요. 네. 그럼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글피인가 네.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주식 이번 주 어떻게 될까요? 국내 증시는 사실 연초에 쉼없이 달려왔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또 큰 이벤트까지 소화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에 관세 판결과 함께 미국 소비자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정세와 통화 정책의 변화 흐름을 주시해야 하는데요. 이번 주는 경계감 속에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증시 상승의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고 매주마다 볼 게 많습니다. 이번 주는 숨고르기 장세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 픽은요. 네, 요즘 저출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한국 젊은 층은요, 출산을 두고 이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큰 세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과 일본, 또 독일, 프랑스, 스웨덴까지 5개 나라의 20세에서 49세까지의 성인을 조사했는데요. 자, 먼저 결혼 의향을 보면요. 한국은 절반 이상이 결혼 생각이 있다고 답해서 오.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아니 이것도 굉장히 의외의 조사 결과예요. 일단 뭐 결혼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결혼 생각은 있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출산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조사 결과로 들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출산 의향은 한국이 중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답한 비율은 약 31%, 계획한 자녀 수도 평균 1.7명으로요.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이를 가지면 삶의 기쁨이 커진다는 질문에 한국 청년들의 동의 비율은 74%로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출산이 주는 행복과 의미는 어느 나라보다 크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자녀를 가지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항목에도 무려 93%가 동의를 해서 이 출산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원치 않는 게 아니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부담감이 너무 크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의식 구조가 한국이 낮은 출산율과 맞닿아 있다고 봤고요. 주거나 양육비 또 일가정 양립 같은 현실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출산율에도 변화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 나는 아이를 낳겠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아이를 낳겠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자동차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죠. 현재 시간으로 1월 6일부터 9일까지 해외 굴지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대거 참가해서 신제품과 신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자, 올해 CES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AI, 그중에서도 피지컬 AI였습니다. 네. 이 피지컬 AI는 이 텍스트나 화면 속에 머무는 AI가 아니고요. 로봇이나 자동차처럼 실제로 움직이는 이 기계에 탑재된 AI를 말합니다. AI가 직접 보고 또 판단하고 행동까지 하는, 액션까지 하는 요 단계로 넘어갔다는 건데요. 이 변화가 자동차 산업 전체를 아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CES에서 이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곳이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H사는요, 약 1,8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AI 로보틱스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선보이면서 사람보다 유연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 로봇은요, 관절이 360도 회전, 부러워라. 네, 좋더라고요. 사람 손과 비슷한 촉각 센서를 갖췄고요. 무거운 물건 들고 정밀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휴머노이드입니다. 네. 으아. 예, 이 로봇은 배터리가 또 부족해지면은 스스로 또 충전하는 데로 가서 충전을 하고 그래요? 이런 것까지도 너무 다 똘똘해. 예, 할 수가 있고 네. 이 작업에 이제 원활하게 들어가서 사람을 진짜 도울 수 있도록 해서 사람처럼 생긴 그런 로봇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로봇들은 단순한 시연을 넘어서
실제 생산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개발됐기 때문에 다른 뭐 중국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히 차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저도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쵸? 어쩜 그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건지. 그러니까요. 근데 저게 H사 거라고 그래서 맞아요. 야 이거 좀 대단한데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 생활 깊숙이 로봇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H사 부스에서 또 하나 눈에 띈 거는요.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로봇이 배송과 물류 환경에서 활용되는 그런 모습이나 또 자율주행 차량과 연동된 로봇 그리고 전기차를 스스로 충전한 로봇까지 아주 다양한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네, H사는 부품 분류처럼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부터 이런 로봇을 적용을 하고요. 이후에는 조립 공정까지 점진적으로 이 로봇을 적용하는 것을 확대할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H사는 글로벌 IT 기업 G사와 손잡고 휴머노이드의 생성형 AI를 결합하는 협력 이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로봇이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황을 인식하고 또 스스로 추론하는 단계로 이제 진화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이 부스 전시관에서 다양한 미래 산업의 기술 총출동했다고 하는데 어떤 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 일단 독일의 자동차 기업 B사 역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음성 AI를 적용한 차량용 비서를 선보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N사는요, 자율주행 AI를 공개하면서 독일 자동차 기업 M사와 손잡고 올해 상반기 실제 차량 출시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자동차 관련 소식입니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조금 있으면 로봇 관련 소식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야 자동차 관련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죠. 이효선 상담심리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일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저희 함께할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비밀 있으시죠? 자, 이 비밀은 지켜질 때는 나에게 방패가 되지만 네. 이게 깨지는 순간 그 비밀이 나에게 창이 되어서 나를 향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이 비밀에 관련된 이야기가 저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저희 함께할 주제 바로 이겁니다. 수술 잘못해 15억 받았는데 다시 물어내라고요? 뭔 말이지? 어찌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 아시죠? 열심히 운동하며 강인한 신체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던 어느 날 저는 조기 축구를 하다 넘어지는 바람에 왼팔이 골절되고 말았는데요. 급하게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 골절 치료 수술을 받았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재용 씨, 그 골절된 오른팔 이 수술 잘 됐고요. 네. 뭐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시죠? 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부러진 게 왼팔인데 오 마이 갓. 왼팔이요? 어머. 아니, 분명 오른팔인데. 아이고 내 팔이야. 아니 부러진 팔 놔두고 멀쩡한 팔을 수술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명백한 의료사고예요. 와.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알고 보니 병원에선 수술 부위를 착각해서 부러진 왼팔이 아니고 멀쩡한 오른팔에 골절 치료 수술을 한 거예요. 다행히 병원 측에선 합의를 제안했고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비밀 유지 각서를 쓴 채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뒤의 일입니다. 아이고 내 팔이야. 아우 삭신이야. 아유, 또 오셨네. 이것도 뭐 어디가 또 뭐 불편하세요? 아니 선생님 수술을 한 팔 부위가 정말 날이 굳으면 욱신거리고 아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아무래도 후유장애 뭐 그런 거 생긴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엑스레이로 보면은 아무 이상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더 이상 또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또 없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대로 억울하고 아파서 못 살겠습니다. 그때 미지급하셨던 합의금 이 후유장애 있으면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 3억 주세요. 어머. 아이, 이거 좀 너무하시네. 그때 그 저기 합의하기로 하고 이거 전부 다 지급을 해드렸잖아요. 이제 와서 또 뭐 추가 합의금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이제는. 아유 그래요? 알았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이 병원 앞에서 내가 1인 시위라도 할 테니까 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전 추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한 병원을 상대로
1인 시위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병원 측에선 제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저는 병원과 법적 다툼을 벌여야 했습니다. 아니 먼저 수술을 잘못한 쪽은 병원인데 있는 사실을 발설한 것도 죄가 됩니까? 야, 근데 황당하다. 아니 우리가 다 경악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이에요. 멀쩡한 팔을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의료 과실이 일단 분명해 보이는데요. 맞아.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사건은 이렇게 됩니다. 시간은 거슬러 2011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운동 중에 왼쪽 팔꿈치가 골절된 이 A 씨가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이어서 2018년, 7년 뒤죠. 교정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의료진이 부러졌던 왼팔이 아니라 오른쪽 팔, 그 멀쩡한 팔을 수술하는 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병원과 환자 측은 합의금 15억 원 그리고 비밀 유지 조건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합의를 했지만 추가 후유증을 둘러싼 갈등 끝에 환자 측이 1인 시위를 하게 됐고요. 관련된 의료 사고 사실을 공개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이거 비밀 유지 위반을 한 거 아니냐 그 이유로 합의금의 2배인 30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병원 측에서 의료사고를 인정을 했어요. 네.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합의금으로 15억을 줬고 박서 쓰고. 후유장애가 있으면 3억을 더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비밀 유지가 안 된 거지. 이 비밀이 밖으로 새 나갔고 그래서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궁금해요. 재판에서 정말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일단 병원 측은요. 네. 비밀 유지 의무 위반한 게 맞다라고 하면서 당초에 합의금이 15억이었잖아요. 네. 이 합의서에 비밀 유지 의무 위반하면 위약벌 합의금의 2배, 30억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30억 원 지급해야 된다. 다만 일단 먼저 5억 원 청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후유증을 입고 있는데 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맞아. 이 상대방 측에서는 지금 내가 오른쪽 수술한 부분도 너무너무 아프고 후유증이 발생했기 때문에 역시 합의서에 따라서 추가 보상금 3억 원을 달라 이렇게 팽팽히 맞섰습니다. 양측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어느 쪽 주장을 들어줬을까요? 그러니까 과연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 사고가 발생한 점은 명백했기 때문에 사실 핵심은 비밀 유지 의무 위반했냐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병원 측의 손 들어줬습니다. 아무리 지금 억울한 상황이 있다고 해도 비밀 유지 의무가 합의서에 부여되어 있었는데 이를 어기고 시위를 하면서 의료사고 사실을 공개한 부분은 인정이 된다.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고요. 네. 다만 30억 원 전액 배상이 아니라 병원 측에서 요구한 5억 원의 배상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 반대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후유장애가 다시 발생을 했다. 더 합의금을 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술이 잘못된 그 오른팔에 대해서 이 기능 상실 정도가 한 9%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고 다른 어떤 치명적인 부상 상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추가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요, 네. 주인공한테 이렇게 불리한 상황 이렇게 해가지고 비밀 유지 계약서 이거 서명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못 나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 맞아요. 막 협박하는 이렇게 약간 경우도 뭐 있어. 협박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협박에 의해서 쓴 비밀 유지 계약서 이런 거는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 이거? 그 비밀 유지 계약서 같은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본인들 마음이에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키고 싶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인 MC한테 우리 이거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약속이야. 절대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그거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네.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협박이나 뭐 강요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인 MC만 알아. 아무도 몰라. 난 세상에 발설하고 싶지 않아. 네. 근데 예인 MC한테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약서를 씁니다. 어디 가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근데 만약에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너 나한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로 뭐 97억 2천만 원을 줘야 돼. 이거 과해요. 너무하다. 본인들 마음이지만 이거는 해도 너무한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네가 이거를 발설했을 경우에 넌 평생 나의 산호비로서 내 뒷수발이나 하고 살아야 돼. 이런 것도 과해요. 예, 이거는 어떤 성량한 미풍량 속에 공사 양속에 반하는 정도다. 그러면 이 정도로까지 가면은
이거는 무효가 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들 마음입니다. 당사자들 마음이고 협박이나 그리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불법 행위 사실을 이렇게 감추고자 하는 비밀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런 거 있어. 나의 트럭에 몰래 필로폰이 한 트럭이 있어. 너랑 나랑만 아는 거야. 근데 우리 예인 MC는 그런 거를 어떻게 그냥 듣고 묻고 합니까? 그러면 또 바로 당연히 재영 씨한테 신고해야죠. 말하죠. 그렇지. 신고해야죠. 경찰에 신고해야죠.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당사자들 간에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용인해 주지는 않는다고 봐요. 네. 근데 직업상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변호사님도 역시 의뢰인이 뭔가 비밀을 털어놓고 그걸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있죠. 이거는 저희가 뭐 변호사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 직업적인 특성이 진짜 만약에 저희한테 그 이호성 교수님 직종도 비슷하겠지만 저희한테도 온갖 내밀한 얘기를 다 해요. 막 이혼 소송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일단 재산 분할 얘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재산 분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진짜 자기 장롱 안에 감춰둔 무슨 금가락지 막 이런 것까지 다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자기의 변호사랑은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들 막 15년간 자기가 혼인 생활을 하면서 막 있었던 일들 막 안 할 수 다 없이 얘기해요. 얘기해야죠. 다 얘기해. 근데 듣자마자 제가 어디 막 이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A 씨가 있는데 실명 거론하면서 막 그런 거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그게 어떻게 불리한 어떤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직업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비밀 유지 의무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준수를 해야 되겠죠. 이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는 진짜 엄격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가요 본인의 이혼 소송 의뢰인의 배우자, 그러니까 본인의 의뢰인의 아내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겁니다. 진짜로? 이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본인이 맡고 있으니까 네네. 자신의 의뢰인의 내밀한 얘기를 상대방인 아내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의뢰인이 두 자녀를 지금 데리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그 자녀가 갈 수 있게끔 유인한 정황도 확인이 됐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전의 별거 기간 중에 네. 본인의 의뢰인이 다른 여자를 만났던 그런 사정도 아이고. 상대방인 아내, 본인의 얘기해버리네. 지금 현재 애인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아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요.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요. 지금 이 의뢰인이 아내의 차량을 팔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얘기해 주면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형법상 손괴죄다 하면서 그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 주기까지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변호사의 윤리와 신뢰를 완전히 다 저버린 행위인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변호사는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직업을 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 경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위반한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저희는 의뢰인의 비밀을 당연히 보장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위반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나아가서 내 의뢰인의 상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다. 이것은 형법적으로 보더라도요.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변호사법상으로도 당연히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징계를 이제 변호사법상으로도 받았는데 과태료 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이제 징계로서 400만 원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너무 약한 처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당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보면 회사 입사할 때 퇴사하고 나서 내부 기밀을 발설하지 않겠다 뭐 이런 서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개인 간에도 뭐 회사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 뭐 알리게 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 이런 서약서도 쓰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하는데요. 상당히- 이런 서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할까요? 일단 이런 거 실제 거래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이 퇴사하면서 되게 그 내밀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그냥 막 다 빼돌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퇴사할 때 꼼꼼하게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비밀유지 계약서 같은 거를. 근데 이거를 작성하실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는 이 비밀을 유지하는 목적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의 명칭 및 범위. 어떤 게 비밀이냐 우리 계약상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조항. 만약에 비밀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어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겼을 때 페널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 그리고 비밀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 같은 게 들어가야 나중에 이제 향후에 만약에 이런 그 계약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냥 메롱하고 끝나요. 뭐 얘기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아무런 강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보통 우리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거기 안에 적어놓죠. 만약에 당신이 비밀 유지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게 형사처벌적인 문제로도 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비밀 유지 계약서를 썼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업체로 이직을 할 때 이 기존에 있었던 회사에서는 이 비밀유지 계약서 같은 거를 꼼꼼하게 써가지고 본인 사업에 어떤 기밀이 유출되는 거를 되게 방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말을 하고 다니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입을 뭐 재갈을 물려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어디 가서 막 얘기하고 다녀도 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간 큰 코 다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산업보안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네. 그럼요. 비밀유지 각서라는 네, 게. 다른 나라 기업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산업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건데, 그죠? 그리고 정보,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요즘에 큰일 나잖아요. 네. 이것도 거기 다니던 사람이 회사 직원이 나가서 그 개인 정보를 유출한 아유, 거예요. 큰일 나죠. 아, 이게 그런데 또 쓰임이 있네.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쏭달쏭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노선 분명한 거 같이 쫙 가면 좋겠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1호선 아니죠. 3호선도 아니죠. 아닙니다. 네. 2호선 썰대 입구역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썰은 뭡니까? 오늘 준비한 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결혼했으니까 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 어렵다. 근데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관심이 있으면 애정한다는 뜻이고, 그쵸. 애정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저는 관심 같아요. 관심. 아, 네. 저는 딱 그 질문 듣자마자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믿음을 쌓아야지 그 부부 관계가 원활한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많이 솔직히 발견하고 있어요. 살아보니까 돈이 든대. 그래. 그건 그렇지만 방송이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방송이잖아요. 진행자분께서 예? 돈이라 그러시면 MC가 자꾸 방송인데. MC 뭐 출연료 아니, 우리 깎였어요. 왜 행복한 그래요? 하시면 이게 솔직한 방송. 그래요. 돈이죠. 돈은 그렇죠. 뭐 돈도 중요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뭐 믿음 뭐 다 네. 중요합니다. 저도 뭐 신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오늘 이 썰의 주인공 역시 부부 사이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지만 한순간 남편을 아이고. 믿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수림 씨가 좀 네네.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아이돌 키우며 현재 육아휴직 중인 엄마입니다. 지금은 남편 월급 하나로 생활하고 있는데 대출 이자에 생활비, 아이들 키우는 비용까지 더하면 늘 빠듯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남편의 급여 명세서를 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늘 성과급이 없다고 말해왔는데 실제로는 몇 년 동안 매년 성과급과 보너스를 받아왔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금액만 최근 3년치가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연말정산 때문에 돈이 없다며 생활비를 더 주지 않았던 달에도 이미 600만 원 넘는 성과급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털어놓자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왜 그걸 봤어? 남자도 어느 정도 현금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이 명의 통장까지 손대면서 버텨왔던 저는 돈보다도 아무 말 없이 이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한 남편의 태도에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 상황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돈과 신뢰네. 그렇죠. 이것도 돈이긴 돈인데 그래. 돈과 신뢰. 근데 이제 저 육아휴직 중에 남편의 월급만으로 살아야 되니까 더 알뜰살뜰 살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 신뢰가 흔들렸던 경험 혹시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아니 근데 전 거짓말을 남편도 정말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애들한테도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1순위거든요. 네. 거짓말 한 번 하게 되면 더 심한 더 강한 거짓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그럼요. 그래 한 번 거짓말하면 나중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해도 이것도 거짓말 아니야. 그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저희 부부도 사이는 절대 없었고 한 번 한 것 같아. 뭐요? 결혼 때그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남편이 얘기하는데 남편이 아내는 100점 만점 몇 점이요? 200점이요. 이 말을 했거든요. 네. 거짓말 같아. 그건 거짓말이야. 지금 제가 생각해도 100점 만점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200점이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남편이 잘못했어. 부담스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짓말은 안 하고 진짜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자동차 기자다 보니까 자동차를 좋아해서 올드카 같은 거 좀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늘 아내랑 뭔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뭔가 신뢰가 깨지고 이게 약간 요런 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뭐 중고차 이렇게 비싼 거 사는 것도 아니에요. 싼 거 샀는데 이제 그 가격에 진짜 샀냐? 뭐 요런 거짓말부터 그리고 이제 이 올드카들은 되게 아끼는 차기 때문에 고급류 넣어야 돼요. 아이고. 고급류 넣어야 되는데 아내가 이제 그걸 이해를 못 하죠.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왜 고급류 넣냐? 뭐 엔진 오일도 왜 비싼 거 하냐? 사실 이거 저의 아주 조그만 죄송합니다. 고구마 거짓말. 넣는 그렇죠. 고급류 넣는데 조그맣진 않죠. 네. 뭐 어쨌거나 그 부부 사이에는 뭐 착한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기분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사연에서 거짓말은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내로서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교수님 이쯤 되면 궁금해져요. 왜 성과급을 숨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게. 왜 성과급을 숨겼냐는 얘기보다 왜 들키셨어요. 그러네. 그게 그러네. 잘못했네. 왜 들키셨어요? 아유. 우리가 이 세상에 들키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중요한 항목을 들키신 건 정말 인생에 큰 실수를 하셨다. 들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알려주는 순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아내 머리에서 떠올랐을 겁니다. 동시에 이게 들켰다는 걸 알고 남편도 그 순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남편들 혹은 뭐 아내들 중에도 각자 맞벌이하는 경우는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중장부를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중장부가 우리가 큰 기업에서만 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특별히 관계에서도 이중장부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중에 굳이 이중장부, 그중에 성과급 같은 것들을 감추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도 숨 좀 쉬자. 내가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편들이 늘 통장이 딱 찍히고 내가 받는 용돈이 사실 조금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 한 대도 제대로 마음 편하게 피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여성들이 남편 모르게 친정의 여러 건강한 기능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도 때로는 아내 모르는 효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두고 어쩌면 이게 감춘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로 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들킨 건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을지도 궁금한데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네. 그 누리꾼들의 의견이 참 다양해요. 네. 근데 3년에 1,500만 원이면 한 달로 따지면 40만 원 아니냐. 남자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 달 용돈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한 40만 원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 주변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돈 관리할 때 전부 다 이렇게 맡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긴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뭐 친구들 만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 쓸 때 있단 말이야. 있죠. 그 내가 이게 뭔가 쓸 때 이거 얘기해야 되나? 몰래 쓰는 거 아닌가? 괜히 막 고민돼. 그러면 자존심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 돈은 따로 이렇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만을 쓰고 싶을 때 있잖아요. 따로 뭐 이렇게 친정 엄마 돈을 좀 시어머님한테 뭐 돈을 찔러 넣어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쓸 때가 있으니까 나만의 돈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부 사이에도 이 비상금 문제는 사실 정말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 특히 이 자존심이
돈에서 나옵니다. 네. 뭐 부정하지 않으시죠? 아니, 여자도 그래요. 여자도 그래요? 그래요. 남자가 특히 그러지 않아요. 아유, 그런 거 없어요. 사람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야, 이거 오늘 내가 쏠게 뭐 이런 거 이게 하고 싶잖아요. 여자도 똑같아요. 그래요? 여자도. 여자들은 대부분 가만 계시던데. 아, 먼저 쏘니까. 아, 그래요? 아니 네, 근데 좀- 내가 쓸 뭐 용돈 여기저기 쓴다기보다도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장진택 기자가 네. 남자의 자존심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네. 맞아. 그 정도 지키는 거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 썰 속의 남편의 경우는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라 그냥 네. 성과급이었잖아요. 그래, 이건 그러면 아니다. 이야기가 실제로 좀 달라질 좀 달라지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리꾼들의 댓글 속에서도 숨긴 사실이 잘못됐다. 비상금 치고는 금액도 과도하게 크다. 크다. 이건 신뢰 문제라 이혼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의견까지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까지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을까요? 이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맞아. 제일 먼저는 이 집이 이렇게 넉넉한 집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다가 지금 휴식 중이고 거기다가 너무 살림이 빠듯해가지고 아이의 통장에도 손을 댔어요. 그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그게 오죽했으면 이 아이에게 우리에게 정말 이 오른쪽에 심장 판막 같은 게 내 아이 미래를 위한 준비인데 이런 것들을 손댈 정도면 사실 사정이 굉장히 급했고 그때 아마 남편에게 혹시 이렇게 급히 쓸 만한 상황에 돈이 있는지를 물어봤을 겁니다. 맞아요. 그때 남편 얘기했겠죠? 없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가장 위급한 순간에도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 해 합쳐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게 1,500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성과급 한 번에도 600만 원 이상을 받은 걸 본 겁니다. 아마도 더 많은 것들을 숨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이 과거 상상하지 못했던 아래 무적행이 열린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가장 강력하게 가장 많은 것을 가장 과거의 것까지 다시금 위로 올라와서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눈 속에 전경이 펼쳐지게끔 한 일종의 이 마음 범죄가 발생한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40만 원 누군가에겐 크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집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고요. 네. 이제 무엇보다 이 배신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했느냐도 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오히려 남편의 이런 굉장히 뻔뻔한 듯한 당연한 듯한 이야기가 아내에게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숨죽이며 안 쓸 거 그리고 애 통장까지 깨면서 했던 이 노력은 무엇인가. 그렇죠. 약간 이런 감정들까지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이런 무만감까지 좀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만 종종걸음 쳤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또 누리꾼의 댓글 중에 좀 살펴보시면 네. 그동안 님이 생활비 가지고 부족하다고 바가지 긁은 건 아닐까요? 숨긴 사정이 있을 듯 뭐 이러면서 남편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실제로 아내가 바가지를 긁었다 한들 이거 얘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 남편들한테 그럼 왜 그랬어? 이러면 아니 어차피 얘기를 하면 못하게 할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거 하면 하지 마라 할 거 아니야. 그럼 나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화는 하자. 얘기는 했어야지. 그럼 못하게 했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혼자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부부를 왜 살아요? 맞아. 뭐든지 일단은 의논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해보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택을 하든지 해야지. 이건 처음부터 숨겼잖아요.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돈 문제, 이건 신뢰 문제예요. 그게 이제 아내 입장이고요. 네. 제가 예? 남편 입장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자 보면은 네네. 이 남편분이 이렇게 나쁜 분이 아니에요. 이게 이 경제 상황이라는 게 언제 이렇게 안 좋아지고 막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남편이 자 이거 써 이거 내가 모아놨던 건데 이러고 싶었던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약간 이런 그러고 싶었다고요? 이런 부부들이 좀 있어요. 남편들이 이렇게 비상금 같은 걸 이렇게 했다가 진짜 필요할 때 이렇게 자 이거 써. 애들 뭐 이런 거. 통장까지 지금 건드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그걸 미리 이제 그럼 냈었어야지. 큰 위기는 아니라고 더 큰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근데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부부 사이에 한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맞아.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요. 실제로 고민하는 분들 중에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아내의 불만으로 논쟁을 벌이는 한 직장인은 아이 둘 서울 거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 1억 원을
비난을 받는 남편의 외벌이가 정말 부족한 거냐? 뭐 이런 질문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1,700만 원 정도 되는 성과급이 들어와서 아내에게 바로 보냈는데 수고했어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왜 성과급을 전부 보내지 않았냐는 말을 듣고 서운해서 이제는 집에 성과급을 가져다 주기 싫어졌다. 뭐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연들을 보면 돈의 많고 적음보다는 서로 기대하는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맞아. 네. 그래도 수고했으면 수고했다 말해야죠. 그래, 말해야죠. 또 고마우면 고맙다 말해야죠. 말해야죠. 또 성과급 가져오면 반찬도 달라져야죠. 그렇죠.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비상금은 모르게 쓰지 말고 모르게 준비하자. 아, 괜찮네. 하나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의 준비 자금처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모두가 애쓰고 있기 때문에 감추기보다는 투명하게 그리고 혹시 따로 이렇게 모은 돈이 있다면 아내를 위한 몰래 비상금처럼 일부를 또 남기는 센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호선의 썰데이 구역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이 또 부쩍 추워졌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까요? 문나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밖에 나오자마자 와 소리가 절로 나오는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추위 정말 심한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8.8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도 더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눈 소식도 있어서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눈은 중부를 중심으로 내리는데요. 충남 서해안에는 이미 눈이 시작이 됐고 수도권은 오전부터 오후부터는 그 밖에 중부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에 최대 8cm, 경기 북동부에는 최대 7cm로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는 충남 북부, 충북 북부에 최대 3cm, 그 밖에 중부는 1에서 3cm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는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서 추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기온이 좀 더 오르는데요. 서울이 3도, 대전이 5도, 전주와 대구가 6도로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고요. 내일 아침 추위는 오늘보다는 덜 할 텐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수요일에는 오늘만큼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는 소식이 없는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풍도 심하게 불고 있어서 작은 불씨도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날이 너무 추워서요. 진짜 두툼하게 입고 다니시죠. 네, 그리고 오늘 또 눈예보 나와 있는 곳도 장갑 있어서요. 끼셔야 돼요. 그렇죠. 장갑도 끼고 옷차림 두툼하게 그리고 기상 정보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잠시만요. 8시죠. 네. 8시.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ve the next channel A.